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3장. 53. 소어와의 계책. 만약 2년 전이었다면 소어와는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소어와는 옛날의 소어와가 아니었다. 어찌된 일인지 소선녀가 뻗어낸 일검이 한 가닥의 거센 힘에 말려 고인옥을 향해 뿜어졌다. 고인옥은 깜짝 놀라 검초를 재빨리 거두며 후퇴했지만 쉭 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옷자락이 검에 스쳐 찢겨지고 말았다. 소어와는 권풍으로 마치 이화궁의 이화저복과 같이 상대방의 공격 방향을 바꾸어 버린 것이었다. 사실 그것은 엄밀히 이화저복과는 차이점이 있었으나 사람들이 그것을 식별하기는 지극히 어려웠다. 고인옥은 안색이 창백하게 변하며 외쳤다. 이화저복? 너는 이화궁의 문화생인가? 소어와는 그들의 말에는 응답하지 않고 흑지주의 몸 뒤로 숨으며 껄껄 웃었다. 나는 비록 고기는 먹었지만 주범이 아닌데 왜 나만 못살게 구는 것이냐? 고인옥과 소선녀는 그가 성기를 차지하고도 공격을 계속하지 않고 도리어 숨어드는 것을 보자 의아심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극도로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그 까닭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그들이 펴낸 초식은 더욱 악독해졌다. 그러나 이번에 그들에게 공격을 당한 자는 흑지주였다. 흑지주는 억울하고도 분했다.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서 변명할 수도 없었고 또 변명할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들과 맞설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검광이 번쩍거리며 권영이 휘날렸고 소선녀와 고인옥이 10여 초를 뿜어냈다. 그러나 흑지주도 물러서지 않고 삼장을 반격했다. 소어와는 여전히 흑지주의 뒤에 숨어서 흑지주가 소선녀와 고인옥의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웃음 띤 얼굴로 말하곤 했다. 맞다. 그렇게 해야지. 그들과 싸우는 것이 무서울 게 뭐가 있단 말이냐? 그의 말은 오히려 흑지주를 더욱 대노하게 했고 흑지주는 눈을 굴리며 소어와를 쏘아보았다. 하지만 소어와는 마치 그림자처럼 그의 몸에 찰싹 붙어 박수를 치며 계속 부하를 돋을 뿐이었다. 멋지다. 그 일권은 과연 보통이 아니로구나. 고가 신권은 과연 명불허전이다. 이봐. 흑지주야, 내가 보기엔 내가 지겠는데? 소선녀와 고인옥은 너무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소어에게 성기를 빼앗기기까지 했었다. 그러나 10여 초를 겨룬 지금 그들은 완전히 정신을 가다듬었고 공격도 자유자재로 가할 수가 있었다. 고인옥은 비록 권법이 고강했지만 강호 경험이 적었고 반대로 소선녀는 남에게 시비 거는 것이 취미였기에 유연하게 모든 상황에 대처했다. 그녀는 검을 자유자재로 휘둘러 신속하고도 악독한 초식을 뿜어내며 고인옥의 권법 중에 빈틈을 보충했고 고인옥의 착실한 초식은 그녀의 권법 중에 거세지 못한 점을 보충했다. 그들은 모두 무예계의 정종 무학을 익혀왔던 까닭에 따로 손발을 맞춰본 적이 없었지만 협공의 배합이 잘 되었다. 흑지주도 무예계의 이름을 떨친 사람이었지만 공력은 그의 특기는 아니었다. 두 사람의 절묘한 공격에 흑지주는 점점 감당해내기 어려운 감을 느꼈다. 더군다나 소어와는 겉으로는 그를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지만 암암리에 그를 골탕 먹여 더욱더 힘이 빠지게 만들고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궁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과연 인옥은 천생이 무공을 연마할 소질을 지니고 있군. 진검도 입을 열었다. 그러나 청매도 그에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오히려 그보다 한 수 위인 듯합니다. 남궁류가 그의 말을 다시 받았다. 그것은 자네가 잘못 본 것이네. 인옥은 가정교육이 매우 엄격했던 까닭에 이 같은 싸움을 할 기회가 없었네. 그래서 약하게 보이는 것뿐이라네. 만약 그가 강호에서 2, 3년 동안 경력을 쌓게 된다면 그의 명성은 청매보다 더욱 알려질 것이네. 형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이 각별하니 그 말씀이 옳겠지요. 형님의 지명을 받는 인물은 즉시 이름을 떨치게 되곤 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의해야 할 자는 흑지주가 아니고 저 얼굴이 누런 소년이라네. 저자는 예사 인물이 아닐세. 내가 틀리게 보지 않았다면 필시 유명한 인물이 변장한 것 같네. 이 남궁공자의 사람을 보는 눈은 강남 무예계에서 100여 년이나 이름을 날린 가문의 후세다웠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고 있는 동안 싸움의 승부는 이미 확실하게 판명되어 갔다. 흑지주의 신법으로 보아 소선녀와 고인옥이 제 아무리 무공이 뛰어나다 해도 쉽사리 이기지 못할 상대였다. 그러나 소어아가 줄곧 흑지주의 몸 뒤에 붙어 다니면서 그의 정신을 흐트려 놓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뛰어난 신법을 완전히 펼쳐내지를 못했다. 흑지주는 점점 공경에 처했다. 소어아는 일부러 한숨을 내쉬었다. 큰일이야. 당당한 흑지주가 오늘 어린아이들에게 패배 고배를 마셔야 되나 보군. 사실 소선녀와 고인옥도 무예계의 이름이 알려진 인물들이었고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소어아는 흑지주를 화나게 하려 한 것이었다. 흑지주는 성질이 매우 거칠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을 알면서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는 노여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소리쳤다. 미친놈아,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이냐? 소어아는 뒤에서 살며시 말했다. 도망가면 되지 않겠나? 이 말을 듣는 흑지주는 더욱 대노하여 노호성을 질렀다. 개나발 불지 마라. 나 흑지주가 36개를 7인물로밖에 보이지 않느냐? 흑지주가 무예계의 이름을 떨친 것은 원래 괴이한 신법 때문이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그 특기를 쓰지 않고 상대와 힘과 힘의 결투를 한단 말이냐? 내가 보기엔 도리어 내가 미친 것 같구나. 흑지주는 여전히 더러운 욕을 내뱉고 있었지만 어쩐지 소어아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소어아와 말을 주고받는데 정신이 팔려 하마터면 일검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 소어아는 여전히 빈정거렸다. 넌 이곳에서 도망하면 무예계 인물들이 너를 비웃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만약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간다면 도리어 너에게 감탄할 것이다. 흑지주는 이 말을 듣자 잠시 동안 생각해보는 듯 하더니 결단을 내린 듯 힘주어 소리쳤다. 좋다. 그의 좋다란 말이 떨어지자 소어아는 그의 몸 뒤에서 달려나와 단옥분금이란 1초를 쌍장 좌우로 나누며 뿜어냈다. 순간적으로 소어아의 공격을 받은 고인옥과 소선녀는 미처 생각지 못한 의외의 공격에 뒤로 서너 걸음 밀려나갔다. 바로 이때 흑지주의 옷소매 속에서 한 줄기의 은빛 찬란한 실이 뻗어나와 사당 밖에 서 있는 늙은 나뭇가지에 감겼다. 동시에 그의 몸도 그것을 따라 날아갔다. 소어아도 이미 그의 옷자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라 함께 날아갈 수가 있었다. 흑지주는 고목 위에 가볍게 올라서더니 한 줄기의 찬란한 은실을 다른 나무로 뻗쳐내며 동시에 다시 몸을 날렸다. 그들은 순식간에 수십 장 밖으로 달아났고 다시금 몸을 번쩍거리더니 어느새 어둠 침침한 밤하늘 속으로 종적을 감추었다. 다만 멀리서 메아리처럼 소어아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희들이 만약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내일 밤 삼경쯤 그곳으로 다시 오거라. 흑지주는 쉬지 않고 몸을 날리다가 성벽 아래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멈추어 섰다. 소어아는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아, 흑지주, 참으로 훌륭하구나. 과연 번개 같은 속도였어. 그 은실의 경공은 천하무쌍이군 그래. 마치 구름 위를 나르는 것 같았어. 그러나 흑지주는 얼굴을 울그락불그락하며 대노했다. 흥, 아무리 아첨을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 사실 나는 내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뿐이었는데. 잔소리 말고 내 물음에 대답이나 해라.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한 짓이 아닌데 왜 그 죄를 뒤집었었지? 나마저 끌고 들어가서 말이다. 또 왜 너는 같이 맞서지는 못할 망정 뒤에 숨어서 오히려 나를 골탕 먹이고 힘을 빼놓았느냔 말이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더욱 분노가 일어난 듯 음성을 높였다. 그것은 어쨌든 좋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도망하게 했지?
나의 명예가 훼손되게 말이다. 소호하는 흑지주가 화가 나서 펄펄 뛰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태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당연히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야. 흑지주는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으며 살기가 가득한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당장 그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면 너를 죽여버리고 말 테다. 그러나 소호하는 희죽이 웃었다. 아, 이 멍청아,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나는 너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야. 그의 이러한 말을 들은 흑지주는 순간 멈칫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였다고? 너 흑지주는 이미 무예계의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대치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소문이 나면 앞으로 무예계를 돌아다니다가 어려워질 게야. 이 말을 들은 흑지주는 대노했다. 이 사악한 자식, 너는 왜 나의 명성을 더럽혔느냐? 그래야만 너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고만 생각지 말아라. 사실 그래도 나는 내가 쓸만하다고 생각했기에 너를 이용하려고 한 것이다. 흑지주는 사나운 음성으로 외쳤다. 이렇게 나의 명성을 더럽혔으니 지금 내가 너를 죽일 터인데 내가 어찌 나를 이용할 수가 있단 말이냐? 만약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당한다면 당연히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이를 부드득 갈며 죽이려 하겠지. 그러나 내가 아는 흑지주는 이처럼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 오히려 호탕하고 쾌활해지지. 흑지주는 기가 막힌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 나를 못살게 구는 것이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인지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보통 때 같으면 남궁류와 진검 같은 오만불손한 사람들이 결코 나를 만나줄 리가 만무해. 그러나 내일 밤 삼경에는 어김없이 그 자리에 나올 것이다. 질질 끌지 말고 할 말을 어서 해라. 우선 내 말을 잘 들어. 그 호설이란 작자가 사람을 죽여 너에게 먹게 하고는 남에게 밀고 한 목적이 뭐겠나? 당연히 나를 골탕 먹이고 즐기려는 수작이겠지. 그렇게 전문적으로 남에게 화만 안겨주는 작자를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흑지주는 이를 부드득 갈았다. 그놈이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당장 요절을 내버리겠다. 남에게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 그 호설이란 작자만 있는 것은 아니야. 그 호설이란 작자보다 더 악독하고 앙큼한 놈도 있지. 너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작정이냐? 잡히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이겠다. 찢어 죽이는 것은 그에게는 너무 값싼 대가야. 그를 죽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너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냐? 소호하는 또박또박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다. 강벼락. 흑지주는 그의 말을 듣자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 뭐? 강대엽이 어찌 그런 일을 한단 말이냐? 소호하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며 심각한 음성으로 말을 건넸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단 말이냐? 내 녀석이 이토록 앙큼하고 교활한데 이 세상에서 누가 너를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다만 나 흑지주가 왜 하필이면 너를 믿는지 모르겠다. 소호하는 흑지주의 말을 듣자 크게 기뻐하며 그의 어깨를 툭툭 쳤다. 너는 과연 보통 사람과 다르구나. 난 벌써부터 내가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흑지주의 얼굴에 한 가닥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넌 비록 나쁜 녀석이긴 하지만 위선자는 아니기 때문이다. 아, 내 눈은 정말 정확하구나. 가장 나쁜 사람은 바로 위선자다. 그러나 이 세상엔 위선자가 너무 많아. 강벼락은 그 중에서도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위선자이지. 그러면 이제 너는 어떻게 그와 상대하겠다는 것인지 말해보아라. 소호와의 눈에서 빛이 번쩍이며 입을 열었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나는 그가 흔히 쓰고 있는 방법으로 그를 상대할 작정이다. 그가 남에게 화를 안겨준 만큼 나도 그에게 화를 안겨줄 작정이야. 무슨 방법으로 그에게 화를 안겨줄 것인지 얘기해보아라. 소호와는 찬찬히 그를 바라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너는 나구 형제의 다락방에 있는 아가씨가 누구인지 아느냐? 흑지주는 모용구매의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침울해졌다. 내가 벌써 이야기하지 않았나? 모른다고 말이다. 소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얘기를 똑똑히 들어라. 그녀는 바로 모용 집안의 아홉째 소저이다. 이 말을 듣자 흑지주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벌린 입을 다물 줄 몰랐다. 뭐라고? 모용구매라고? 그렇다. 남궁류와 진검 그리고 소선녀 등이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녀인 것이다. 그들이 만약 누군가가 그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면 반드시 혈전을 벌이지 않겠느냐? 흑지주의 눈에서 갑자기 빛이 반짝였다. 이미 소어의 생각을 파악한 것 같았다. 그러면 너는 그것을 강별학에게 덮어씌울 작정이란 말이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누명을 쓰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것인지 맛을 보여줄 작정이다. 하지만 강별학같이 지모가 있는 사람이 과연 너에게 당할까? 그 강별학이란 작자는 비록 여우같이 교활하지만 내가 나를 도와만 준다면 내게 그가 걸려들게 할 방법이 있다. 내가 나를 이미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는데 설사 내가 밉다고 해서 너를 도와주지 않을 수 있느냐? 결국 그것은 승낙의 말이었다. 소어는 매우 기뻤다. 그렇다. 내가 만약 당하고 있는 억울함을 씻고 싶다면 내 계획대로 행동해라. 하지만 안심해도 된다. 이 일은 절대로 너의 양심에 가책을 받을 그런 일이 아니니 말이다. 그는 갑자기 흑지주를 끌고 허공에 몸을 솟구치며 한마디를 더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행동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박쥐같이 성 안으로 날아들어갔다. 흑지주는 부지런히 달리면서도 무슨 생각에 곰곰이 잠겨있는 듯 하더니 돌연 중얼거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호설이란 놈이 나에게 화를 안겨줘서 무슨 이익을 받는지 모르겠는걸. 소어하는 흑지주를 바라보며 웃음 띤 얼굴로 입을 열었다. 내가 말한 그 호설이란 놈은 아마 백계심일 것이다. 그는 손님불릭이란 칭호를 받고 있는데 그저 남이 골탕 먹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취미란다. 흑지주는 이 말을 듣자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었다. 이 세상에 그런 괴상한 취미를 가진 작자도 있단 말이냐?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그는 모용 집안의 사위들이 모용 구매를 찾으러 온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완활한 소저를 잡아와 삶아놓은 것은 모용 집안의 사위들로 하여금 모용 구매가 이미 남의 뱃속에 들어가 있다고 믿게 하려는 수작이지.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저지른 짓일 거다. 하지만 나는 처음에는 이대치로 변장하려 했겠지. 그런 와중에 너를 알게 되자 너마저 이용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야. 모용 집안 사람들을 골탕 먹였을 뿐 아니라 너까지도 골탕을 먹였으니 그 계획의 치밀함이 과연 10대학인답다. 굉장한 놈이야. 흑지주는 이 말을 듣자 이를 갈듯 말했다. 그토록 나쁜 놈을 칭찬하고 있다니 너도 참 어지간하구나. 만약 그의 그런 묘한 계획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내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느냔 말이다. 세상에는 백계심이란 작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너 같은 사람이 있으니 너희들이 서로 머리를 쓰는 바람에 당한 놈은 나, 흑지주뿐이군. 오늘 밤 내가 없었다면 너의 입장은 아마 더 비참했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너에게 100개의 입이 있다 해도 변명할 수 없었던 것이니 말이다. 어쨌든 간에 부인했어야 옳지 않았겠나? 그렇다고 나는 자인하지도 않았어. 내가 언제 모용구매를 먹었다고 했느냐? 단지 그녀를 어떻게 했는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 그리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흑지주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박장대소했다. 맞다. 그 당시 너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었지. 하지만 그렇게 말한 것은 먹었다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 교묘한 것이 바로 그것이야. 말을 주고받는 동안 그들은 나씨 형제의 집에 도착했다. 거리의 등불은 모두 이미 꺼져 있었고 다만 다락방 속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모용구매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아마 자신도 모르게 잠든 것 같았다. 소아가 입을 열었다. 저 소녀는 너의 말을 가장 잘 듣는다.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라 하자 그녀는 그렇게 했고, 자신에게 손을 대는 사람을 죽이라고 하자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러니 내가 그녀에게 쪽지 한 장을 써달라고 그래라. 흑지주는 의아심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었다. 무슨 쪽지를 쓰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이렇게 쓰라고 해. 만약 제 생명을 구하고 싶으면 은 80만 양을 약속된 장소에 갖다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남의 뱃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부디 그들의 말을 따라주십시오. 알아들었느냐? 뭐? 80만 양이나? 80만 양이란 돈은 비록 적지 않지만 남궁류와 진검 같은 집안에서는 그리 대수로운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은 하루 안으로 그 많은 은을 준비할 수 없지만 그들은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해주리라 생각하느냐? 오늘 밤 그 일로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완화를 죽여 자기들을 위협한 것이라 생각할 거야. 일이 우연히 이렇게 됐으니 그들에게는 의심할 여지도 없겠지. 그는 말을 잠시 중단하더니 웃음 띤 얼굴로 다시 말을 이었다. 더군다나 쪽지는 틀림없는 모용구의 필적이니. 그리고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꼭 적어야 한다. 필이 80만 양의 은이어야 되고 금이나 보물 같은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이다. 흑지주는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드디어 한숨을 내쉬며 결정을 내렸다. 좋다. 그런데 왜 꼭 은이어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이야. 편지를 전한 후 또 무슨 할 일이 있느냐? 그저 편지만 전하고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발생하기를 고대하면 돼. 그때 가서 정말 은을 받아갈 작정이냐? 은을 받으러 갈 자는 바로 내가 골탕 먹일 상대야. 그런데 진검과 남궁류가 내가 없는 것을 보고 의심하지는 않을까? 진검과 남궁류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안단 말이냐? 그들은 단지 나의 이노란 얼굴을 보았을 뿐이야. 또한 나의 그 1초의 무공을 보고 나를 이화궁의 제자가 변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 진짜 이화궁의 제자는 지금 바로 강별학과 같이 있으니 얘기가 재미있게 됐지. 흑지주는 잠시 동안 생각해보더니 드디어 결정을 내린 듯 말했다. 너의 일거일동은 모두 뜻을 품고 있구나. 만약 너 같은 놈이 세상에 몇 명만 더 있다면 다른 사람은 마음 놓고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소어와는 껄껄 웃었다. 하지만 마음 놓아도 된다. 나 같은 놈은 이 세상에 둘도 없으니 말이다. 이른 새벽 경여당의 장괴는 소어와에게 침대에서 끌려 내려왔고 삼고랑에게 편지 한 장을 전해주러 갔다. 날이 밝았을 때 소어와는 이미 약방의 종업원 모습으로 돌아갔고 경여당 뒤뜰에 있는 그의 방에서 잠에 빠졌다. 얼마 후 삼고랑이 그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창문을 통해서 그를 부르지 않고 직접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침대 위에서 잠에 골아떨어져 있는 소어와를 끌어내리면서 기쁨과 원망이 엇갈리는 음성으로 발을 구르듯 말했다. 이틀 동안 어디 갔었어요? 내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소어와는 눈을 비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걱정했다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삼고랑은 그윽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하라는 일을 내가 언제 복종하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번 일은 조금도 남에게 누설해서는 안 돼요. 나를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소어와는 즉시 웃음 띤 얼굴로 표정을 바꾸었다. 난 당신을 믿소.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소. 당신은 혹 이 이틀 동안 강옥랑을 봤소? 못 봤는데요. 소어와는 그녀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매우 중대한 일이니 자세히 생각해 보시오. 강별학의 주위에 강옥랑이 변장한 사람이 없는가 말이오. 삼고랑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절대로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이 이틀 동안 강옥랑은 절대로 이곳에 있지 않았어요. 소어와는 그제야 숨을 돌리며 가벼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마음을 놓았소.
여자들의 직감은 정확하고 틀리는 법이 드무니 당신이 이토록 확신할 수 있는 이상 강옥랑은 이곳에 있지 않을 것이요. 삼고랑은 또다시 그윽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를 이곳까지 부른 것은 다만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그와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이요. 이러한 소어와의 말을 들은 삼고랑은 못마땅한 듯 탁한 음성으로 말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내가 그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소어와는 정색을 했다. 당신 집안의 표혼을 바로 그가 강탈한 것임을 알고 있어. 정말이에요? 그가 이 이틀 동안 갑자기 사라진 것은 나를 피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바로 강탈한 표혼을 옮기기 위해서일 것이요. 내가 알고 있는 비밀이 의외로 많다고 생각한 까닭이지요. 삼고랑은 두 눈을 깜빡거렸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죠? 그들은 왜 그렇게 당신을 두려워합니까? 엄격히 말한다면 그들도 지금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 삼고랑은 또 한참이나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속삭이듯 입을 열었다. 당신이 누구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소어하는 그녀가 말을 계속할까봐 급히 가로막았다. 내 생각대로 그가 이곳에 있지 않다면 계획이 일단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가 그가 만약 다시 돌아오면 즉시 나에게 알려주시오. 당신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웠습니까? 왜 그가 이곳에 있지 않아야 됩니까? 소어하는 그녀의 손을 쥐어잡고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다. 당신도 차차 알게 될 것이오. 다만 지금은 내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자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가 사랑하고 있는 남자의 부드러운 말일 것이다. 과연 삼고랑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다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그윽한 음성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나에게 다른 하실 말씀은 없어요? 오늘 밤 자정 때 당신 집 뒷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시오. 이 말을 들은 삼고랑의 눈에서 즉시 기쁜 빛이 솟아나왔다. 떨리는 음성으로 그녀는 입을 열었다. 오늘 밤 뒷문에서 말입니까? 그렇소. 부디 잊지 않기를 바라오. 제발 제 시간에 나와주시오. 삼고랑의 웃음은 매우 아름다웠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설사 하늘이 두 조각 난다 해도 꼭 시간을 맞추어 나가겠어요. 그녀의 눈동자 속엔 낭만적이며 아름다운 환상이 가득 담겨 있었다. 밤의 약속은 실로 꿈 많은 소녀에게 신비하고도 달콤한 것이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욱 그녀들을 흥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소어하는 성내를 왔다 갔다 하며 돌아다니다가 성의 동쪽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작고 초라한 식당 앞에 도착하자 비로소 들어가 식사를 했다. 식당 이름은 사양관이었다. 안으로 들어간 소어하는 한 그릇의 국수와 4개의 계란을 먹었다. 그 식당의 주인은 3년 이상이나 목욕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지저분했다. 소어하는 그를 불러 문방사우와 7, 80장의 종이를 사오라고 했다. 그는 종이 위에다 주먹만한 큰 글자를 내려쓰기 시작했다. 계심이란 친구. 오늘 밤 술시에 성의 동쪽에 위치한 사양관이란 식당에서 이씨란 친구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설사 가고 싶지 않아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이렇게 7, 80장을 썼다. 그리고 그는 불량배 같은 2명의 사내를 구하여 그 종이를 성 안에 눈에 띄는 곳에 붙이라고 분부했다. 식당의 주인장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는지 가까이 다가와 물었다. 손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군요. 소어하는 그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알아야 할 사람은 당연히 알고 몰라야 할 사람은 당연히 모르는 일이요. 주인은 머리를 긁으며 개면쩍어했다. 누가 알아야 할 사람입니까? 그러나 소어하는 그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의미 모를 미소를 남긴 채 그 식당을 나왔다. 식당에서 나온 소어하는 옷가게를 찾아가 한 벌의 중고품인 검은 옷을 산 후 자파상에 가서 석고와 유목과 쇠가죽으로 된 주머니를 샀다. 그러고 난 후
그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객잔에 투숙했다. 거울 있는 방을 찾아 들어간 그는 옷을 훌렁 벗어 던진 채 마음껏 잠을 잤다. 그가 다시금 깨어났을 때는 날이 이미 저물 무렵이었다. 잠에서 깨어난 소호와는 거울을 바라보며 여자같이 한참이나 화장을 했다. 그러고는 낮에 산 검은 옷을 몸에 걸쳤다. 거울에 비친 그의 모습은 소호와였다는 흔적은 눈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었고 이대취와 똑같았다. 한참이나 찬찬히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본 소호와는 매우 만족한 듯 껄껄 웃으며 뇌까렸다. 비록 완전히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밤인데다가 그 백계심이란 작자가 필시 20여 년 동안이나 이대취를 만나지 못했을 테니 충분히 그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본래부터 키가 작지 않았고 또한 2년 동안 단련을 기울여 왔으므로 사지가 잘 발달되어 있었다. 그러기에 비단 변장한 그의 얼굴이 이대취와 매우 닮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몸집도 그 웅장한 체격을 지닌 이대취와 별 차이가 없었다. 설사 매일같이 이대취와 만난 사람이라 해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벗어놓은 옷을 뭉치로 꾸려 이불 속에 집어넣고 밖에서 보기에는 침대 위에 여전히 사람이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게 만들었다. 그런 후 그는 왼손으로 편지 한 장을 썼다. 그 편지는 강별학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는 편지 봉투에다 이런 말을 덧붙였다. 강별학께서 친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호와는 그 편지를 품에 넣고 웃음 띤 얼굴로 중얼거렸다. 강옥랑이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강별학이 설사 여우라 해도 이 편지를 보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설사 편지 내용을 믿지 않는다 해도 삼경이 되면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찾아갈 것이다. 그는 흥분이 가득한 웃음을 지으며 창문으로 해서 밖으로 빠져나갔다. 소호와가 다시 사양관에 당도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사양관 안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심지어 그 주인장마저 어디론가 행방을 감추었고 단지 한 명의 손님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에 쓴 모자 위에 진주가 하나 박혀 있는 것이 마치 큰 갑부인 듯 보였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불량배 같았고 마치 남에게 잡힐까봐 두려워하는 도둑처럼 두 눈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었다. 소호와는 그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껄껄 웃으며 말을 걸었다. 내 녀석이 과연 와주었구나.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너는 여전히 이씨란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시간을 맞추어 왔구나. 그는 사양관이 떠나갈 듯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대취의 옆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대취의 표정과 태도를 모방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두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찌푸렸다.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 나를 속일 셈이냐? 내가 비록 옷은 사람답게 입었다만 그 비적같이 생긴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 있다. 그 사람은 비로소 껄껄 웃으며 반가워했다. 내 놈같이 사람 고기만 먹는 녀석이 오랜만에 이 형님을 만났는데 좀 겸손하면 배라도 아프단 말인가? 소호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상 위에는 젓가락과 술잔 등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는 한 그릇에 불고기가 놓여 있었다. 그 불고기를 본 소호와는 눈썹을 찡그렸다. 내 녀석은 정말 형편없이 가난한가 보구나.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초라하게 차렸으니 말이다. 빨리 주인장을 불러오너라. 오늘 밤 마음껏 먹고 마셔야 하지 않겠나? 그는 올 수가 없어. 왜? 그가 어디에 있는데? 백계심은 웃음 띤 얼굴로 불고기를 가리켰다. 바로 이 그릇 속에 있다. 그 말을 들은 소호와는 속으로는 깜짝 놀랐으나 겉으로는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껄껄 웃었다. 하! 내 놈은 아직도 이 형님의 애호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그 주인장은 몇 년이나 목욕을 하지 않았던 것 같던데
고기가 썩지는 않았는지 모르겠구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씻은 후 요리한 것이니 안심하고 먹어두어라. 그는 소어에게 가득히 술 한 잔을 따라 부었다. 소어는 웃음 띤 얼굴로 술을 따르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녀석은 참으로 효성이 지극하구나. 소어는 하는 수 없이 한 토막의 고기를 집어먹었다. 그러나 입안에 넣고 두어 번을 씹은 그는 즉시 그 고기를 뱉으며 두 눈을 부릅떴다. 그러더니 대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이것이 무슨 놈의 사람 고기냐? 내 녀석이 감히 내 입을 속이려 하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느냐? 백계심은 껄껄 웃는 한편 박수를 치며 찬사를 보냈다. 내 놈의 입은 그래도 쓸만하구나. 이 고기가 즉시 사람 고기가 아니란 것을 알아챘으니 말이다. 그러나 내 놈도 생각해보아라. 내가 미쳤다고 사람을 죽여가면서 너에게 요리를 해준단 말이냐? 물론 그는 이 방법으로 자기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이대추인지 여부를 가리고자 한 것이었다. 이 점을 알아차린 소어는 속으로 웃음을 금치 못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두 눈을 부릅뜨고 대노한 표정을 나타냈다. 왜? 나에게 효도하면 누가 너를 잡아먹기라도 한단 말이냐? 그 주인장은 비록 더럽기는 했지만 매우 튼튼해서 내가 벌써부터 요리를 하려고 찍어놓고 있었는데 너는 그를 어디에다 숨겼느냐? 그놈은 아마 지금쯤 고향에 도착했을 것이다. 지금 이 점포의 주인은 나라네. 그 바보 같은 녀석은 내가 준 은색을 칠한 납을 받고 매우 기뻐하며 이 점포를 내게 양도했지. 내가 자기에게 당한 줄 알고 말이야. 소어하는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이 초라한 식당은 너에게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너는 왜 그를 완전히 망하게 속이고 또한 노부로 하여금 그의 맛 좋은 고기를 놓치게 했느냐 말이다. 너의 그 이득을 상관하지 않고 남을 골탕 먹이는 나쁜 버릇을 아직도 고치지 못했구나. 그것은 나의 타고난 성격인 까닭에 고칠 수 없지만 너는 그 사람 고기를 먹는 나쁜 버릇을 왜 고칠 수 없단 말이냐? 그나저나 오랫동안 악인곡에 숨어 있다가 못하러 갑자기 밖으로 나왔느냐? 소어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너는 우선 내 물음에 대답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철무상 그 늙은이에게 깃발을 보내고 또한 내 이름으로 남의 집 시녀를 삶아먹은 것은 도대체 무슨 목적이냐? 백계심은 흠칫하며 놀랐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았지? 나를 속이려면 너는 아직 몇 년을 더 배워야 하느니라. 그 녀석들이 할 일 없이 빌빌대는 것이 보기에 하도 안타까워 일부러 그들에게 할 일을 마련해 준 것뿐이다. 또 사람의 고기를 삶아가지고 먹을 사람을 초청한 후 그들에게 밀고 한 것은 그들 양쪽으로 하여금 큰 결투를 벌이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래야만 내가 기쁨을 느끼니 말이다. 내 녀석도 솔직히 말해보아라. 내가 치른 이번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느냐? 다만 그 진갈한 놈과 남궁이란 놈들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들은 나이도 어리지 않은데 어째서 정체도 모르는 사람의 밀고를 함부로 믿는단 말이냐? 만약 내가 그들이었다면 우선 그 밀고자를 잡아놓고 다른 사람이 사람 고기를 먹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물어보겠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냈지. 무엇하러 내 자신이 직접 갈 필요가 있단 말이냐?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편지를 그들이 함부로 믿어줄 수 있겠느냐? 설사 믿지 않는다고 할망정 그래도 확인하러 가지는 않겠어? 소어는 무릎을 탁 쳤다. 이대취가 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바로 그것이다. 내가 바로 너에게 그 말을 듣고 싶었단다. 백계심은 눈알을 굴렸다. 너는 또 무슨 못된 계획을 짜고 있느냐? 설마 나를 골탕 먹일 계획은 아니겠지? 쓸데없는 생각은 말아라. 내가 비록 나의 이름을 남용했지만 나는 너에게 벌을 줄 생각은 없다. 그저 내가 다시 한번 진실한 놈과 남궁이란 놈에게 편지를 띄워준다면 말이다. 너의 첫 번째 편지가 그럴듯하게 됐으니 그들은 당연히 너의 두 번째 편지도 믿을 것이다.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띄우라는 말이냐? 당연히 남을 골탕 먹이는 편지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써줄 리 만무하지 않는가? 남에게 골탕 먹이는 일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지. 그런데 내가 골탕을 먹이고자 하는 상대는 누구냐? 잔말 말고 그들 보고 오늘 밤 삼경때 단합비의 장원 뒤뜰에 있는 손님방으로 가보라고 해라. 그곳에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물건이 있다고 말이다. 다만 꼭 오늘 밤 삼경이라야 된다고 말해라. 너무 일러도 아니 되고 늦어도 아니 된다고 말이다. 골탕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너도 차차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내가 그 편지를 쓰지 못하겠다면 소호하는 냉소를 터뜨렸다. 쓸 것이라 믿는다. 너는 남에게 골탕을 먹일 수 있는 일을 보고도 하지 못한다면 잠도 못 이루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그 편지를 쓰지 않는다면 쓰게 할 방법이 따로 있단다. 여기까지 말한 그는 갑자기 강별학에게 주고자 하는 편지를 품에서 꺼내면서 재빨리 일장을 뿜어 장풍으로 등불을 껐다. 백계심은 얼굴색이 크게 변했다. 그는 놀라움이 가득한 음성으로 물었다. 너는 무엇을 하려는 속셈이냐? 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54장 54. 여인의 마음. 소호와는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를 잡으려는 놈들이 왔으니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하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창밖에서는 달빛을 받은 도광이 번쩍거리며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씨와 백씨는 들어라. 너희는 하늘이 용서치 못할 대죄를 지었으니 도망갈 생각은 버리고 어서 나와 죽음을 맞이하라. 어둠에 잠긴 밤하늘 아래 수많은 인형이 번뜩이는 것으로 보아 사양관 식당은 물샐 틈 없이 포위된 것이 틀림없었다. 이때 또 다른 이의 외침이 들려왔다. 이대취. 듣자니 당신은 이미 죄를 뉘우치고 선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하더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서 나와 자수하시오. 내 명예를 걸고 당신의 목숨만은 보존해 줄 것을 약속하겠소. 백계심은 의아한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이놈들이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소호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지금 저 인자한 척 가식적인 말을 내뱉는 자는 필시 강별학일 것이다. 그런 것 같군. 그가 있는 방향으로 돌파하자. 백계심은 다시금 놀라 물었다. 무공이 가장 뛰어난 놈이 있는 쪽으로 뚫고 나가자고. 너 미친 것 아니냐?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니 걱정 말고 나를 따르거라. 이때 밖에서 다시 외침이 들렸다. 끝내 충고를 듣지 않겠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겠다. 사실 밖에 있는 자들은 10대 악인을 몹시 두려워했기에 함부로 안으로 뛰어들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때 소호와가 불쑥 몸을 일으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대취가 나갈 테니 기다려라. 그는 의자를 들어 동쪽 창밖으로 던지는 동시에 몸은 서쪽 창문을 향해 번개처럼 솟구쳐 나갔다. 의자가 날아가자 동쪽 문 밖에서 소란이 일며 여러 자루의 칼이 빛을 뿜었다. 그들의 칼날은 일제히 의자에 박혔다. 한편 창밖으로 몸을 날린 소호와에게도 두 자루의 칼이 쇄도했다. 소호와는 크게 기합을 내지르며 발을 날려 왼쪽에 칼을 걷어차는 동시에 오른쪽 괴한의 머리 위로 솟구치며 그의 정수리를 후려쳤다. 괴한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꾸라졌다. 그가 펼친 이 일초 원앙상 비각은 본래 그리 심오한 초식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초식을 교묘히 변화시켜 두 명의 고수를 가볍게 물리쳤다. 그가 지하궁궐에서 얻은 무공 비급은 천하각 문파 무공의 정화를 담고 있었다. 이를 연마한 자는 어느 문파의 초식이라도 신기에 가깝게 응용할 수 있었으며 상대는 그 무공의 출처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었다. 누군가 외쳤다. 이 이씨라는 놈 보통 내기가 아니니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말을 내뱉던 자가 백계심에게 일격을 당한 모양이었다. 소호와는 북파의 원앙쌍 비각으로 2명을 쓰러뜨린 후 즉시 남파의 충천포 1초를 뿜어내 1명의 장안을 허공으로 날려버렸다. 그때 갑자기 눈앞에서 날카로운 검광이 번뜩이더니 신속하고도 악독한 일검이 그를 덮쳐왔다. 이대취, 내 무공이 깊고 웅후하다 한들 오늘 이곳을 살아서 나가진 못할 것이다.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는 정광석화처럼 팔검을 휘둘렀다. 초식 하나하나가 무서운 살기를 머금고 있었다. 소호와는 보지 않고도 이자가 강별하김을 직감했다. 소호와는 몰아치는 팔검을 피하기만 할 뿐 반격하지 않은 채 낮은 음성으로 속삭였다. 내 아들과 표은의 행방을 알고 싶지 않느냐? 순간 강별학은 검새를 늦추며 경악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소호와는 편지를 강별학의 검끝에 끼워주며 한마디를 던졌다. 이 편지나 읽어보고 말해라. 강별학은 당혹감에 잠시 갈등했다. 그 틈을 타 소호와는 이미 그의 곁을 스쳐 달아났다. 백계심 역시 기합을 지르며 그 뒤를 따랐다. 강별학은 2 눈을 뻔히 뜨고도 그들을 놓아준 꼴이 되었다. 다른 이들이 달려왔을 때는 소호와와 백계심은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다. 2 사람은 무성한 수풀 속으로 한참을 달린 뒤에야 발을 멈추었다. 백계심은 소호와를 노려보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물었다. 그놈들이 어떻게 우리 행방을 알았을까? 당연히 밀고 한 자가 있겠지. 그 밀고자라는 놈, 바로 너 아니냐? 내가 밀고 했다면 못하러 너를 도망치게 도와줬겠느냐? 백계심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너 말고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아는 자가 또 누가 있지? 성한 사람들이 장님도 아닌데 내가 붙인 종이에 그 커다란 글자를 못 봤겠느냐? 백계심은 여전히 냉소를 머금었다. 내가 쓴 그 암호를 누가 해독할 수 있단 말이냐? 당연히 해독할 자가 있지. 백계심의 안색이 급변했다. 그게 누구냐? 혹 우리 옛 동료 중에 이 성에 도착한 자라도 있단 말이냐? 소호와는 잠시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지. 성 안에 나고와 나삼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놈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 혈안이 되어 있네. 우리의 사정을 아주 훤히 꿰뚫고 있지. 그놈들 생김새가 어떠냐? 뚱뚱하고 키가 큰 쌍둥이라네. 삐쩍 마른 쌍둥이는 알아도 뚱뚱한 쌍둥이는 금시초문인데. 너는 몰라도 그놈들은 너를 잘 알고 있지. 밀고 할 줄 알면서 왜 그런 종이를 붙인 거지? 백계심이 화를 내기 시작했으나 이대취로 변장한 소호와는 여전히 태연했다. 밀고 하게 만드는 것이 내 목적이었으니까. 그래야만 강별학에게 그 편지를 전할 수 있거든. 평범하게 전했다면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지만 이대취가 직접 건넨 것이니 비중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나. 강별학이 꼭 올 거라고 어떻게 확신했지? 그놈은 대협객 흉내를 내고 있잖아. 10대 악인이 성 안에 나타났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어? 게다가 그가 오더라도 결국 우리를 놓아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도 있었지. 백계심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놈의 계산이 이토록 치밀하니 진짜 이대취라도 너만은 못하겠구나. 소호와는 가슴이 철렁했으나 즉시 호탕하게 웃어넘겼다. 진짜 이대취가 따로 있다니? 그럼 내가 가짜란 말이냐? 하! 이대취의 말투와 몸짓을 어찌나 똑같이 흉내내는지 나조차 감탄할 지경이다. 내가 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고 싶진 않다만 안타깝게도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백계심이 괴상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마신 술에 내 동문 무기인 수정단장산을 섞어두었지. 가만히 있으면 반시지는 버텼을 텐데 아까 한바탕 기력을 쏟았으니 이제 슬슬 숨이 끊어질 때가 됐을 거다. 소호와는 격분하여 소리쳤다. 이 지독한 악당놈, 내 놈이 정령 살고 싶으냐? 그는 백계심에게 달려들려 했으나 몸을 띄우자마자 쿵 하고 땅바닥에 처박혔다. 안색은 창백해졌고
창자를 도려내는 듯한 통증에 배를 움켜쥐고 뒹굴었다. 난 이제 죽는구나. 백계심은 신이 나서 손발을 휘저으며 껄껄 웃었다. 이제야 10대 악인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알겠느냐?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대취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 내 변장에 빈틈이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좋다. 억울한 귀신이 되지 않도록 내 솔직히 말해주마. 소아가 신음을 내뱉었다. 제발 어서 말해다오. 이대취의 일거일동을 그토록 완벽히 흉내내는 걸 보니 분명 그를 잘 아는 놈이겠지. 그렇지 않으냐? 소아는 고통에 몸을 떨며 답했다. 그래. 그에게 나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 없어. 당연하지. 나와 그놈은 철천지원수거든. 그는 내 이름조차 떠올리기 싫어했을 거다. 그런 놈이 어떻게 나를 친구라 부르며 한상에서 술을 마신단 말이냐? 그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다. 넌 10대 악인이 다 같은 악당이니 서로 통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악인들끼리도 깊은 원한이 있다는 건 몰랐나 보구나. 그 사소한 실책 하나가 내 목숨을 앗아간 게야. 처음부터 내가 가짜인 줄 알았으면서 왜. 이 어르신이 모른 척한 건 내 속셈이 궁금해서였지. 그리고 좀 놀아주고 싶기도 했고. 이제 장난도 지겨우니 너를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비록 오늘 내 손에 죽지만 너도 한 가지 사실을.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백계심은 마지막 말에 호기심이 생겨 다그쳐 물었다. 그게 뭐냐? 어서 말해봐라. 소아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너. 있는 힘을 다해 입을 번긋거렸으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았다. 백계심은 참다 못해 고개를 숙이고 귀를 갖다 대며 소리쳤다. 크게 말해라. 이 어르신이 잘 안 들린단 말이다. 그 순간 소아가 갑자기 고함을 질렀다. 나는 내 놈이 멍청이라고 했다. 동시에 정광석화 같은 손놀림으로 백계심의 전신 10여 곳의 혈도를 제압했다. 백계심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땅바닥에 고꾸라졌다. 소아는 보란듯이 일어나 호탕하게 웃었다. 내 놈이 여우처럼 교활하다 한들 나 소아에게 걸린 이상 무사할 줄 알았느냐? 이제 이 어르신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란 걸 깨달았겠지? 쓰러진 백계심은 눈을 부릅뜬 채 그를 노려보았다. 그는 평생 10대 악인보다 더 영악한 인간이 존재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소아는 웃으며 다가갔다. 술에 독이 있을지 몰라 만약을 대비했지. 10대 악인을 상대하며 방심할 내가 아니거든. 술을 삼키지 않고 혀 밑에 머금고 있다가 고기를 뱉을 때 같이 뱉어버렸단다. 백계심이 경악하며 물었다. 네, 내가 왜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까? 남속이는 재주는 내가 5살 때 뗐다. 작은 술잔은커녕 오리알을 입에 물고 있어도 넌 절대 모를 거다. 백계심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냐? 하하, 이제야 이 어르신이 무서워진 모양이군. 내 정체가 궁금하다면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라. 그러면 가르쳐 줄지도 모르니까. 백계심은 이 괴물 같은 소년이 자신을 죽일 뜻이 없음을 알자 금세 비굴하게 굴었다. 네. 소인이 즉시 편지를 쓰겠습니다. 이제야 어르신에서 소인으로 바뀌었군. 하하. 하지만 보험은 들어둬야겠어. 그는 미리 뭉쳐둔 진흙덩이를 꺼내 백계심의 입을 벌리고 억지로 밀어넣었다. 백계심은 구린내 나는 눅눅한 덩어리가 목구멍을 넘어가는 것을 느끼며 벌벌 떨었다. 이게 뭡니까? 너에게 수정단장산이 있다면 나에게는 동문비약인 흑살최명환이 있지. 백계심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다. 흑살최명환이라고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듣는데. 당연하지.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갓 완성한 신약이니까. 이 독은 약초로도 못 고친다. 복용한 지 7시간 후면 전신이 검게 변하고 반 시간이 더 지나면 살이 썩어 문드러져 구정물로 변해 죽게 되지. 그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은 마치 진실인 것처럼 들렸다.
백계심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물론 해독제는 나만 가지고 있지. 당신과 나는 원한도 없지 않소. 제발 해독약을. 소호하는 눈을 부릅뜨고 말을 가로채며 나무랐다. 7시간 내로 내가 시킨 일을 완수하고 이곳에서 기다려라. 그때 널 살려주마. 그가 혈도를 풀어주었으나 백계심은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약속을 지키시겠지요? 시간이 얼마 없다. 어서 가서 편지나 써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백계심은 불붙은 짐승처럼 숲속으로 내달려 사라졌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호아가 껄껄 웃었다. 세상이 벌벌 떠는 10대 악인도 내 손바닥 아니로구나. 자정이 되기 직전 소호아는 다시 다락방을 찾았다. 나구와 나삼은 예상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모용구매는 양탄자 위에 앉아 흑인형을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귀여운 아기야, 어서 자려무나. 창밖은 이미 어두워졌고 작은 새들도 둥지로 돌아갔단다. 까마귀도 잠드는 밤이란다. 소호아가 웃으며 노래를 받아이었다. 날이 밝고 해가 뜨면 다른 꽃이 향기롭고 새가 노래할 날이 오겠지. 모용구매는 노래를 멈추고 멍하니 소호아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전 당신을 모릅니다. 소호아가 부드럽게 답했다. 벌써 잊었나요? 어젯밤 당신에게 악마를 쫓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아, 당신이군요. 그런데 왜 얼굴이 달라졌나요? 소호아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다. 당신 몸속의 악마가 나를 알아볼까봐 변장한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누구에게도 나를 봤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모용구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그 악마는 정말 무서운 존재니까요. 절대 들키면 안 되죠. 당신은 총명하니 내 말을 잘 이해하는군요. 모용구매가 하얀 이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었다. 제가 정말 총명한가요? 애수 어린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나자 마치 흐린 날씨에 갑자기 햇살이 비치는 듯 했다. 소호아는 묘한 기분을 느끼며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아선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훌륭한 분을 만날 텐데 그분이 당신 몸속의 악마를 쫓아줄 겁니다. 이상하게도 모용구매는 그의 말을 잘 따랐다.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밖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서서 물었다. 그럼 당신은요? 훗날 저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즉각 걸음을 멈췄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전 이곳을 떠나지 않겠어요. 소호아는 당황하여 다급히 달랬다. 마음속 악마가 사라지면 당신도 저를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당신 곁에서 정성껏 보살펴 줄 테니까요. 모용구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히 말했다. 그럼 그냥 악마가 제 몸에 있게 할래요. 소호아는 왠지 모를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저어 감상을 털어내며 그녀를 타일렀다. 바보같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단 말입니까? 모용구매는 입술을 깨물며 그를 빤히 쳐다봤다. 이대로도 나쁘지 않아요. 당신이 매일 곁에 있어준다면 당신도 내 안의 악마를 쫓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매일 당신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한다면 따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은 소호아는 끝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 내가 한 말을 다 기억한다면 훗날 반드시 당신을 찾아가겠소. 소호아와 모용구매가 단합비 장원의 뒷문에 다다랐을 때 삼고랑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밤 공기가 몹시 차가웠으나 그녀는 얇고 화사한 분홍색 옷차림이었다. 정인을 위해서라면 끼니도 걸을 수 있는데 추위 따위가 대수겠는가. 그녀는 가슴이 떨려옴을 느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난생 처음 남자와 나눈 약속이었다.
멀리서 소어를 발견한 그녀는 기쁜 마음에 달려갔으나 그의 뒤에 동행이 있는 것을 보고 멈칫했다. 부풀었던 설렘은 금세 가라앉았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다. 당신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었나요? 소어는 눈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낄낄거리며 삼고랑을 보았다. 내가 언제 혼자 온다 했소? 삼고랑은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고 경악했다.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방금은 날 알아보더니 이제는 왜 모른 체 하는 거요? 삼고랑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안심했지만 의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못했다. 조금 전에는 느낌으로 당신인 줄 알았지만 얼굴이. 소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비밀리에 처리할 일이 있어 변장을 했소. 그러니 절대 누구에게도 발설해선 안 돼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니까.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정인의 비밀을 캐묻지 않는 여인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고랑의 얼굴에 다시 화색이 돌았다. 이분이 나를 진심으로 믿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비밀을 나에게만 털어놓으실 리 없지. 그녀 역시 목소리를 죽여 부드럽게 물었다. 걱정 마세요.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까요. 하지만 이 일은 도움이 좀 필요하오. 제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다른 이에게 부탁할까도 했지만 당신이 도와준다면 몇백 배는 든든할 것 같소. 말씀드렸잖아요. 당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요. 소어는 정색하며 말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오. 이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삼경 무렵 강별하게 방으로 은밀히 데려가 숨겨놓기만 하면 됩니다. 삼고랑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 정도는 식은 죽 먹기예요. 조금도 걱정하지 마세요. 소어는 신중을 기에 덧붙였다. 두 가지만 명심하시오. 첫째는 남의 눈에 띄지 말 것, 둘째는 반드시 삼경 정각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요. 너무 일러도 늦어도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절대 이를 그르치지 않을게요. 그녀는 그제야 소어와 뒤에 선 모용구매를 유심히 살펴보았다.